한국, 왕이 항복했는데 백성들이 싸움을 시작했다고? 수도가 3번이나 무너졌는데 나라는 멀쩡했다고? 나라가 없던 시절 사람들은 왜 목숨을 걸었을까? 지휘관도 명령도 없이 전 국민이 군대가 된 역사. 그건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난 민족이었다. 도대체 이 나라엔 뭐가 있었던 걸까? 나는 지금 그 말이 안 되는 나라의 진심을 파헤치려 한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별다른 기대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강연이라 생각했죠. 하버드 전쟁사학 교수이자 나토 자문위원으로서 제가 받는 초청은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특히 일병이란 주제는 전략적으로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짧은 역사와 복잡한 정치 상황뿐이었어요. 솔직히 별 볼 일 없는 나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오면서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모습에 약간 놀랐어요. 그렇지만 곧 무심해졌습니다. 고층 빌딩은 많은데 정체성은 안 보이네. 이렇게 중얼거렸죠. 이런 도시는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으니까요. 택시기사가 영어로 말을 걸었지만 피곤함을 핑계로 대화를 짧게 끊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하고 짐을 풀면서 주최 측에서 보내준 자료들을 다시 훑어봤어요. 자료 중에 삼전도 항복 후 의병 봉기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멈칫했죠. 왕이 항복했는데 백성들이 봉기한다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어요. 저는 다년간의 연구 경험을 통해 전쟁의 패턴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항복하면 민중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역사적 패턴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단순한 무정부 상태나 혼란에 불과하죠. 이건 분명 왜곡된 해석이야. 저는 투덜거리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강연 준비 자료들을 다시 검토해보려 했지만 이 이상한 주장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서양의 전쟁사에서 이런 패턴은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로마가 함락됐을 때,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졌을 때, 파리가 나치에게 점령됐을 때, 수도가 함락되면 저항은 조직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다음날 아침 주최 측 담당자 김민수가 호텔 로비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활짝 웃는 표정으로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며 오늘의 일정을 설명했어요. 저는 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삼전도 항복 후 의병 봉기라는 건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왕이 항복했는데 백성들이 스스로 저항했다는 건가요? 김민수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네, 정확히 그런 의미입니다.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했지만 전국 각지에서 백성들이 스스로 무기를 들었죠. 그럴 리 없어요. 백성이 지도자 없이 싸운다고요? 군사 조직은 계층적이고 명령 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체계 없이 어떻게 저항할 수 있겠어요? 김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로렌스 교수님, 오늘 일정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더욱 의심이 커졌습니다. 이건 분명 역사 왜곡이었어요. 어쩌면 민족주의적 과장일 수도 있고요. 강연 준비를 위해 가져온 자료들을 다시 살펴보았지만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강연 준비를 중단하고 직접 현장을 보기로 했죠. 그날 오후 김민수는 저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수백 년 전 의병들이 직접 쓴 편지와 일기, 그리고 의병장들의 유품을 보게 됐어요. 특히 한 농구가 쓴 편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라가 망했다 해도 백성은 살아있으니 우리가 나라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뭔가 이상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진짜 농구가 쓴 거라고요? 당시 문맹률이 높지 않았나요? 김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은 세계 최초로 백성을 위한 문자인 한글을 만든 나라입니다. 그리고 의병들은 양반부터 노비까지 다양했어요.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뭔가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유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의문이 점점 커졌어요. 이런 저항이 정말 가능했을까? 아니면 이건 그저 민족적 자부심을 위한 역사의 미화일까? 이 의문을 안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돌아와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고궁의 기와 지붕이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도시 외관 아래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아직은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KTX를 타고 진주로 향했습니다. 김민수는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전투에 대해 설명했어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들었죠. 진주성, 그냥 패배 아니야? 궁금해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역사에서 패배는 그저 패배일 뿐이니까요. 기차 안에서 자료를 훑어보며 생각했습니다. 2번이나 공격당한 성이라. 첫 번째는 승리했고 두 번째는 패배했군.
이런 전투는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역사의 한 페이지에 불과했어요. 김민수가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역사학자로서 냉정하게 바라봐야 하는데 그는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으니까요. 진주에 도착해 성으로 향하는 길은 의외로 감성적이었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따스했고 벚꽃이 흩날렸어요. 성에 도착하자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평화로운 공원처럼 보이는 곳이지만 어딘가 묵직한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성벽 위에 올라멀리 남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민수가 말했어요. 이곳에서 10배가 넘는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두 번째에서는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에게 진심 어린 질문을 던졌어요. 두 번째 전투는 어땠나요? 모두 전사했습니다. 성이 함락되기 직전 논계라는 기생이 적장을 안고 남강으로 투신했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저 비극적인 이야기였지만 왜인지 가슴이 조여왔어요. 그런데 성 한쪽에서 돌팔매질을 하는 노인과 손자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노인은 손자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저를 보고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개월량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지요. 진주성이 함락된 후 10살배기 소년이었던 개월량은 성 밖에서 돌을 던지며 왜군과 싸웠다오. 작은 돌멩이로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그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지. 저는 갑자기 감정적 동요를 느꼈습니다. 그 소년은 어떻게 됐나요? 결국 잡혀 죽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소. 노인의 손자가 한 번 더 돌을 힘껏 던졌습니다. 그 작은 돌이 허공을 가르는 모습을 보며 묘한 생각이 들었어요. 성이 함락된 후에도 싸움은 계속되었다니. 이건 제가 알던 전쟁의 패턴과는 달랐습니다. 진주성 내부를 돌아보면서 의문이 커졌어요. 패배했는데 분노가 아니라 결의가 이어졌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진주 대첩비를 지날 때 숨겨진 비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이 비석을 땅에 묻어 보존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기록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비석을 숨겼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민수는 조용히 답했어요. 일본이 우리의 승리의 역사를 지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억했죠. 비석을 땅에 묻고 그 위치를 서로에게 몰래 알려주면서요. 땅에 묻힌 비석. 이 이미지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기록이 사라져도 기억은 남는다. 서구의 역사관에서는 보기 힘든 개념이었어요. 진주성의 촉성루에 앉아 남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물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곳에서 수백 년 전에 벌어진 일들이 갑자기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패배 후에도 이어진 저항, 아이까지 참여한 전쟁, 땅에 묻힌 비석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들. 제가 알던 전쟁사의 패턴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어요. 김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패턴은 본 적이 없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더 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호기심이 의심을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이름 없는 사람들의 각성이 역사로 이어지는 과정, 패배가 끝이 아닌 민중의 재기. 이것들이 정말 사실일까? 만약 사실이라면 제가 알던 전쟁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주성에서 본 풍경, 들은 이야기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처음으로 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에는 제가 미처 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내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김민수와 함께 서울로 돌아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자료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도 함락은 국가 붕괴라는 교과서적 상식을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전쟁사 연구자로서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었습니다. 수도가 함락되면 국가의 중추신경이 마비되고 저항은 조직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한국사 자료를 살펴볼수록 이상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근대의 일제강점기까지 수도가 함락되었음에도 민중이 전국에서 봉기한 사실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두꺼운 자료집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수도가 무너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김민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은 수도가 여러 번 함락됐지만 나라는 계속 존재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기존 가치관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려시대 자료를 읽으며 충격을 받았어요. 몽골의 침입으로 수도 개경이 함락되었을 때 왕과 귀족들은 강화도로 피신했지만
백성들은 산과 들에서 저항을 계속했다는 기록이었죠. 이건 서양의 역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패턴이었습니다. 이건 생존 본능 이상의 뭔가가 있군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김민수가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문서 속 한 문장이었어요. 도성은 무너졌지만 이 땅은 내 발 아래 있다. 벽에 새겨진 낙서처럼 보이는 글귀였습니다. 누가 쓴 거죠?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이 썼을 겁니다. 침략이 오면 궁궐은 불타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나라는 불타지 않았어요. 물리적 중심이 아닌 심장의 위치가 달랐던 민족. 이 개념이 제 연구 패러다임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수도 함락이 국가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전쟁의 승패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대학로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김민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제 혼란을 털어놓았어요. 전쟁사에서 수도 함락은 결정적 패배를 의미해요. 그런데 한국사에서는 그게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알던 패턴과 완전히 달라요. 김민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로렌스 교수님, 한국인에게 나라란 물리적 공간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무형의 계약 같은 거죠. 그래서 수도가 함락되어도 그 계약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갑자기 제 연구 분야가 얼마나 서구 중심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항상 중앙집권적 관점에서 전쟁을 분석했어요. 군대, 지휘관, 전략, 전술.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요소들이 무너져도 저항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밤 김민수는 저를 서울 성곽길로 안내했습니다. 현대적인 도시 한복판에 수백 년 된 성벽이 보존되어 있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우리는 성벽을 따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성벽도 여러 번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졌죠. 김민수가 말했습니다. 마치 한국의 역사처럼요. 높은 곳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대적인 마천루와 고궁이 공존하는 풍경이 달리 보였어요. 과거와 현재가 층층이 쌓인 도시, 여러 번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선 도시,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일은 어디로 가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명량의 전으로 유명한 12척의 배로 300척을 물리친 해전이요. 그건 좀 과장된 것 아닌가요? 김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일 확인해 보시죠.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배운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제 머릿속 전쟁사의 패러다임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만약 국가가 물리적 공간이나 제도가 아닌 사람들 사이의 계약이라면, 만약 패배가 항복이 아닌 새로운 저항의 시작이라면, 이런 관점은 제 연구 분야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진주성에서 만난 노인과 손자가 생각났어요. 작은 돌을 던지며 저항하는 소년의 이미지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전설이 아닌 실제 역사라면 제가 알던 전쟁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우리는 이순신 장군 유적지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저는 김민수에게 솔직한 의문을 던졌어요. 명령 거부는 군사 반역인데 이순신은 왜 영웅으로 추앙받나요? 김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순신은 왕의 명령을 거부했지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였죠. 그의 판단이 옳았고 결과적으로 나라를 구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군대는 계급 질서와 명령 체계가 기본이에요. 그걸 무시하면 군 체계가 무너져요. 그렇다면 로렌스 교수님, 그 체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을까요? 이 질문이 저를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군인으로서 명령을 따르는 것과 인간으로서 옳은 일을 하는 것 사이의 딜레마. 서양 군사 이론에서도 중요한 주제지만 여기서는 더 복잡한 차원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도착해 이순신의 기록을 재검토했습니다. 특히 난중일기라는 전쟁 일기에 관심이 갔어요. 이순신은 매일 밤 자신의 생각과 전투 상황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록 자체가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 일기가 진짜인가요?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진품입니다. 일기를 살펴보며 놀랐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한 전략가가 아니었어요. 그는 깊은 고뇌를 안고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명령을 거부한 것도 단순한 불복종이 아닌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죠. 명량해전 관련 기록을 보며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12척의 배로 300여 척의 일본 함대를 물리쳤다는 기록이 사실이었어요. 조류를 이용한 전략, 판옥선의 구조적 우수성, 그리고 이순신의 리더십. 이 모든 요소가 불가능해 보이는 승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믿기 힘들군요. 저는 감정이 북받쳐 말했습니다. 이건 전쟁사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일이에요. 김민수는 조용히 덧붙였어요. 이순신은 승리를 위해 싸운 게 아니라 포기를 막기 위해 싸웠습니다.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포기를 막기 위한 싸움. 이것은 승리나 패배의 차원을 넘어선 무언가였어요. 제가 연구해온 서양의 전쟁 개념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차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시관에서 나와 해안가로 향했습니다. 명량의 협을 바라보며 서 있자니 400년 전의 전투가 상상되었어요. 거센 물살과 12척의 배, 그리고 죽을 각오로 싸우면 살 것이요. 살기를 찾으면 죽을 것이다라는 이순신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이순신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김민수에게 물었어요. 충성, 용기, 지혜를 갖춘 군인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그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일 때도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순신의 위대함은 전술적 승리가 아니라 제도보다 강한 정신이 만든 전쟁의 반전에 있었어요. 전술보다 깊은 신념의 전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강연 원고를 완전히 수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까지 알고 있던 전쟁의 패러다임으로는 이순신의 승리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12척의 배로 300척을 이긴 것은 단순한 군사적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정신, 제도와 명령보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전쟁은 단순한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정신의 충돌이었던 거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깨달음이 저를 흥분시켰어요. 제가 연구해온 전쟁사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김민수는 저를 독립기념관으로 안내했습니다. 가는 길에 저는 의문을 품었어요. 국호 없는 민족은 싸우지 않는다는 통념이 제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국가 없이 어떻게 저항이 가능할까? 이건 전쟁사 연구의 기본 중 하나였습니다. 독립기념관은 생각보다 훨씬 광활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전시관에서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국가가 사라진 상태에서 벌어진 저항의 기록들이 놀라웠습니다.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임시정부의 활동 자료를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다 사실인가요? 저는 김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네, 모두 역사적 사실입니다. 국가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한국인임을 잊지 않았어요.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 벌어진 가장 강력한 투쟁. 이건 제가 전쟁사 연구에서 본 적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무국적 독립군이 만든 세계 전쟁사 유일의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있었어요. 한 전시물 앞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독립군 지도자의 편지였어요. 우리는 국토를 잃었지 정체성을 잃은 게 아니다. 이 한 문장이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했습니다. 갑자기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어요. 이건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차원에 관한 것이었어요. 김민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그저 이런 이야기를 왜 서양에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독립군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추운 만주와 시베리아에서 활동한 독립군들,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운영한 지식인들, 그리고 전 세계를 돌며 독립운동을 펼친 외교관들. 이들은 모두 공식적인 국적 없이 활동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이들은 어떻게 자금을 마련했나요? 현실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민간의 후원이죠.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기 위해 집을 팔고 땅을 팔고 귀중품을 내놓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것이 바로 국가 없이도 저항이 가능했던 비결이었습니다. 제도화된 국가가 아닌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나라. 이 개념이 제 연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흔들었어요. 독립기념관을 나와 근처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며 김민수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가 알던 전쟁사의 개념으로는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국가 없이 전쟁을 수행한다는 건 모순처럼 들리지만 여기서는 실제로 일어났네요. 김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인에게 국가는 물리적 영토나 제도가 아니라 정신적 공동체예요. 그래서 일제가 우리 땅을 점령했을 때도 우리 마음속의 나라는 점령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서구의 근대국가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되었던 이곳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좁은 간방과 고문 도구들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수감자들이 남긴 글들이었어요. 한 벽면에 새겨진 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철창 너머 보이는 하늘은 자유로운 조국의 하늘. 이런 득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 이것이 바로 없는 나라의 저항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았을까요? 저는 김민수에게 물었어요. 아마도 그들에게 조국은 미래의 약속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현재는 없지만
반드시 올 미래였죠. 현재는 없지만 반드시 올 미래. 이 개념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전쟁사에서 대부분의 저항은 현재의 이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위해 싸웠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쟁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현대적인 도시가 불과 70년 전만 해도 식민지였다니. 그리고 그간에는 여러 번 침략을 받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날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숙소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강연 내용을 완전히 수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가 없이도 가능했던 저항, 물리적 패배 후에도 이어진 정신적 승리. 이 개념들이 제 전쟁사 연구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김민수는 저를 한국전쟁기념관으로 안내했습니다. 가는 길에 저는 미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불쑥 튀어나왔어요. 한국전쟁은 미국이 이긴 전쟁 아니었나요? 이렇게 물으며 은근한 오만함을 드러냈습니다. 김민수는 정중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미국의 도움이 컸죠. 하지만 한국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쟁기념관에 들어서자 낙동강 전투의 디오라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싸우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디오라마 옆에는 민간인들의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전한 학생들, 물자를 나르던 여성들, 피난 중에도 전선을 돕던 노인들. 이건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학도병 이야기입니다. 17, 18살 학생들이 자원해서 전선에 나갔죠. 전시물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국민 전체가 군복을 입고 스스로 군대화한 사례는 세계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민중 중심의 전선 구축. 이것은 서양 군사 이론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현상이었어요. 한 전시관에서 노인의 증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졌다고 생각했지만 싸우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싸워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한마디가 제 가슴을 강하게 때렸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저항 정신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런 정신은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김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아마도 역사적 경험에서 왔을 겁니다. 외부의 도움만 기다리면 나라를 잃는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으니까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인으로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세계를 구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결국 나라를 지키는 것은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내부의 의지였던 거죠.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의 사진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 피난민들 중 많은 이들이 다시 전선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었어요. 여성들은 탄약을 나르고 노인들은 정보를 전달하고 아이들은 심부름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대의 전쟁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전쟁이었어요. 전쟁기념관을 나와 근처 공원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저는 김민수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가 알던 한국전쟁은 미국이 공산주의를 막은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오늘 본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사실이에요. 다만 관점이 다를 뿐이죠. 관점의 차이. 그동안 저는 얼마나 서구 중심적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봤던 걸까요? 한국전쟁에서 미국의 역할은 분명 중요했지만 한국인들의 자발적 저항과 희생이 없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한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불과 70년 전 이 강은 전쟁의 상처로 가득했던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평화로운 도시 풍경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발전도 결국은 이런 저항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김민수 씨, 한국인들에게 전쟁이란 무엇인가요?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강물을 바라보더니 대답했어요. 우리에게 전쟁은 끝나지 않은 과제입니다. 언제나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 포기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험이죠. 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전쟁을 단순한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생존과 정체성의 문제로 보는 관점. 이것이 바로 제가 배우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현대적인 도시의 기반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나라를 이해하는 열쇠였습니다. 강연에서 이 이야기를 반드시 전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다음 날 김민수는 저를 국립한글박물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전쟁사를 연구하는데 문자박물관을 왜 방문하는지 이해가 안 됐으니까요. 한글과 전쟁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문화도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박물관에 들어서자 한글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때 한글 교육이 금지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비밀리에 한글을 가르치던 사람들의 이야기, 한글로 된 독립신문을 몰래 돌려 읽던 사람들의 증언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글자가 어떻게 무기가 될 수 있죠? 저는 여전히 의아했어요. 식민 지배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체성의 유지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체성이었어요. 박물관을 둘러보며 문화적 저항의 사례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한글 비밀교육, 민요를 통한 저항 메시지 전달, 전통 음식 의식을 통한 공동체 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저항의 형태였다니 놀라웠어요. 특히 이름 없는 여성들, 아이들, 노인의 기록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녀에게 비밀리에 한글을 가르치는 사진 앞에서 오래 머물렀어요. 총과 칼이 아닌 기억과 언어로 싸운 전사들. 이들의 저항은 서양 전쟁사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차원이었습니다. 이들은 총 없이 싸운 전사들이었군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들은 무기가 아닌 문화로 싸웠습니다. 교육, 노래, 음식까지 모두 저항의 도구였죠. 우리는 박물관을 나와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거리를 걸으며 김민수가 설명했어요. 일제는 우리 전통을 없애려 했지만 사람들은 은밀히 지켜냈습니다. 차 마시는 의식, 음식 만드는 방법, 노래 부르는 전통. 이 모든 것이 저항이었어요. 인사동의 한 전통 찻집에 들어가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화가 무기가 된다는 개념. 이것은 서양의 전쟁 개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시각이었어요. 우리는 항상 물리적 충돌과 전략적 승패에 초점을 맞췄지만 여기서는 다른 차원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문화적 저항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나요? 저는 현실적인 의문을 제기했어요. 한국이 지금까지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답이 아닐까요?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 후에도 식민 지배자의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문화적 정체성의 유지는 결코 작은 승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것이 진정한 승리일지도 모릅니다. 물리적으로는 패배해도 정신적으로 굴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저항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서울의 작은 민속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일상적인 물건들을 통한 저항의 역사를 볼 수 있었어요. 이불 속에 태극기를 숨겨 보관한 할머니의 이야기, 전통 무늬에 저항 메시지를 숨긴 장인의 작품. 이런 소소한 저항들이 모여 큰 힘을 발휘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건 혁명적이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일상이 전장이 되고 모든 시민이 전사가 되는 개념. 김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여러 번 망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화적 저항의 개념이 제 전쟁사 연구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주었어요. 전쟁은 단순히 군대 간의 충돌이 아니라 정체성과 가치의 충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원에서 한국인들은 독특한 저항 방식을 발전시켰던 것이죠. 호텔 방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강연날이었어요. 일주일 전과 비교해 제 관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강연날 아침, 저는 준비해온 원고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그동안 배운 것들, 느낀 것들이 이 원고에 제대로 담겨 있을까요? 오랜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어요. 원고를 모두 치웠습니다. 이미 준비된 말로는 제가 경험한 것을 전달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강연장으로 향하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버드 교수로서 나토 자문위원으로서의 체면과 권위를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강연장에 도착하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청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학자들, 학생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 서양 전쟁사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모인 것이겠죠. 하지만 오늘 저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이야기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단상에 올라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김민수가 앞줄에 앉아 미소로 저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줄리아 로렌스입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준비한 첫 문장을 천천히 읽었어요. 이 민족은 끝장을 본 자가 아니라 끝장 이후에도 다시 시작하는 민족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한국을 별 볼 일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사는 짧고 정치는 복잡하고 전략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저는 진주성에서 만난 노인과 손자의 이야기, 수도, 함락 후에도 이어진 저항의 역사, 12척의 배로 300척을 물리친 이순신의 전략, 국가 없이도 싸운 독립군들의 이야기, 민중이 중심이 된 한국전쟁, 그리고 문화로 싸운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서양의 전쟁사 이론으로는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중앙집권적 시스템, 지위 체계, 물리적 승패에 초점을 맞춰왔어요. 하지만 한국의 역사는 다른 패러다임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무너져도 계속되는 저항, 지도자가 없어도 이어지는 싸움, 국가가 사라져도 유지되는 정체성입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의아함이 점차 이해와 공감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공부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가 나를 다시 공부하게 만들었어요. 이 민족은 역사가 아니라 기억으로 움직이는 문명이었습니다. 강연을 마치며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것은 전문가로서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진실 앞에 겸손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청중들은 잠시 침묵했다가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질문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특히 한 노 교수의 말이 기억에 남았어요. 로렌스 교수님, 오늘 강연은 우리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바깥에서 바라보는 눈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가치를 발견하기도 하는군요. 그날 저녁 환송만찬에서 김민수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에 와서 제 연구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전쟁을 단순한 물리적 충돌이 아닌 정신과 문화의 충돌로 바라보게 됐어요. 이런 관점은 하버드로 돌아가서도 제 강의와 연구에 큰 영향을 줄 겁니다. 김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 로렌스 교수님이 가진 의구심과 불신을 보았을 때 솔직히 걱정했어요. 하지만 교수님이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학자로서 당연한 자세죠. 증거가 이론과 맞지 않으면 이론을 바꿔야 하니까요. 제 이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어려웠지만 진실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찬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마지막으로 걸으며 생각했어요. 한 주 전만 해도 이 도시를 고층 빌딩은 많은데 정체성은 안 보이는 곳으로 판단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이 현대적인 도시 아래에 흐르는 깊은 역사와 정신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호텔에 돌아와 짐을 싸면서 일주일간의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진주성의 돌팔매질하는 소년, 이순신의 12척, 배, 국가 없이 싸운 독립군들, 민중이 중심이 된 한국전쟁, 문화로 저항한 사람들. 이 모든 이야기가 한 나라의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끊임없는 재창조의 과정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에 김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김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저 보고 느낀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로렌스 교수님의 경험 자체가 이미 강력한 메시지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김민수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작은 선물을 건네주었어요. 작은 항아리였습니다. 이건 무엇인가요? 저는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다랑아리입니다. 깨지고 부서져도 다시 만들 수 있는 도자기죠. 한국의 역사와 닮았다고 생각해서요. 그 말에 제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깨지고 부서져도 다시 만들어지는 도자기. 이보다 한국의 역사를 잘 상징하는 것이 있을까요? 저는 진심을 담아 감사를 표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도시는 제게 단순한 외국의 수도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장소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긴 비행 중에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책의 개요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기억의 성벽 전쟁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했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한국의 사례를 통해 전쟁사의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자 했어요. 물리적 승패를 넘어선 정신적 차원의 전쟁, 제도와 시스템을 넘어선 사람들의 의지, 국가가 없어도 계속되는 정체성의 전쟁. 이런 주제들을 깊이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온 후 저는 전쟁사 교과서 개정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동안 서구 중심적이었던 교과서에 한국의 사례를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특히 패배 이후의 저항, 문화적 차원의 전쟁, 정체성 보존을 위한 투쟁 같은 새로운 개념들을 소개했습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학생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경험한 것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김민수의 안내로 우리는 다시 진주성, 이순신 유적지, 독립기념관, 한국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학생들이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점차 그들의 눈빛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 학생의 질문이 기억에 남습니다. 교수님, 왜 이런 이야기들이 서양 역사책에는 거의 나오지 않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만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 렌즈를 바꿀 때가 왔습니다. 오늘날 저는 여전히 하버드 전쟁사학 교수이자 나토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관점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쟁을 더 이상 단순한 군사적 충돌로 보지 않고 더 깊은 차원에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한국에서의 짧은 일주일이 가져다 준 선물이었습니다. 제 연구실 책상 위에는 김민수가 선물한 작은 다랑아리가 놓여 있어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저는 그 항아리를 바라봅니다. 그것은 제게 끊임없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깨지고 부서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니까요.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삶의 철학을 가르쳐 준 스승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소평가했던 나라가 제 인생과 학문의 방향을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매년 강연을 마칠 때면 저는 항상 한국어로 한 문장을 말합니다. 이 민족은 끝장을 본 자가 아니라 끝장 이후에도 다시 시작하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단순한 학술적 결론이 아니라 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에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